사실 작년 2022년 장세가 시작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가 다 환호와 열광 속에서 22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만큼 20년과 21년의 장세가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자꾸 하느냐라고 저희한테 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작년 2022년 한 해의 증시가 너무나도 안 좋았었죠. 자, 그럼 현 상황에서 당장 2023년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작년과 딱 정반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과 우려를 갖고 23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작년과 달리 오히려 또 역발상 관점에서 올해 증시는 오히려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만한 시기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와 관련한 근거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저 주관적인 견해보다도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한 이유들을 몇 차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까지의 경기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세계 경기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다음에 21년에 폭발적인 반등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작년 22년부터는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 기조 속에서 작년 2022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크게 부진했던 기간이었죠. 이러한 흐름에서 올해 2023년에는 기존의 그 커다랐던 인플레이션 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 잡혀 있긴 하지만, 반대로 경기 하강은 점점 심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증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올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편이 완전히 갈리면서 이 전망에 대한 편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일단 작년에 채권시장과 성장주 위주의 증시 하락의 크기가 워낙에 컸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 워낙에 싼 국면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도움도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경기는 여전히 하강이고 이 크기는 점차 심해지면서 매크로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애매하다 보니까 뭐 하나 풀린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어떻게 좋아지냐 라는 의견이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전망 기간별로 보는 S&P 500 지수의 최고치와 최저치 편차가 2009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2009년 때 당시 S&P 500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게 됐을 때 이번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번쯤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아무래도 올해는 국내 주식 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작년에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었던 가장 큰 원인이 고유가, 그 다음에 중국발 리스크, 그 다음에 반도체 등 IT 업황의 악화,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우려감이 올해부터는 점차 완화될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유가 안정의 흐름과 더해서 천연가스의 안정 흐름이 나오게 되며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 대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흐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또다시 강조를 드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중화권 수출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혜택을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는 좀 더 많이 받으면서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 리스크가 상반기 중에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봤을 때 상반기에 국내 부동산 시장 폭락과 함께 한 번의 충격은 그래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희망회로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바라봤을 때 올해는 작년 대비 좋아질 만한 객관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큐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 코스피 등락률이 G20 국가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하고 최하위인 19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 지표 크게 5가지를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IMF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2년 연속 하락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코스피 증시가 한번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G20 국가 중에 최근 2년 순위 평균이 16위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 현 상태이죠. 이 상황에서는 바로 다음 해에 아웃퍼폼 경향, 즉 다시금 반등세가 나왔던 경향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의 최근 2년 순위 평균이 19위인데 최근 2년 평균 순위가 16위 이하의 하위권인 경우가 딱 2번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다음 해 성적이 9위와 1위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MSCI 이머징 인덱스가 20% 이상 하락했을 때 마찬가지 다음 해에 대체로 상승했었습니다. 총 5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2001년 사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4번의 사례 때는 모두 반등 혹은 크게 상승해 80% 상승 확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달러 강세가 피크아웃함에 따라서 올해는 신흥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MSCI 이머징 마켓 대비 코스피가 저평가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이 마이너스 한 40% 정도대로 범위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MSCI 이머징 마켓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평가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크게 반등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60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60개월 이동평균선은 삼성전자 주가의 주요한 바닥 시그널의 지지대 역할을 했었고, 지금과 같이 2차례 하회한 사례가 있었으나 하회 후 6개월 전후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바닥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회복함에 따라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피 장세의 회복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5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이 공통점이 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과거 평균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때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흐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반등세를 보여줬던 적이 많았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를 안 좋게 하락을 야기시켰었던 고유가와 중국 경제 악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완화되고 해소되고 있는 국면인지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다시금 유입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 반등세를 올해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즉 22년에 국내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를 올해 23년에는 기회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장기간 소외된 경우는 언제 드물고, 과거보다 경기 사이클도 짧아졌고 국내 산업의 중요한 반도체 업황 주기도 짧아진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장기간 침체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원체 주식시장은 경기,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기대감, 우려 이런 것들보다 항상 선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22년에 바라봤던 23년은 침체해였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었죠. 근데 막상 올해 2023년에 딱 들어섰는데 오히려 23년은 더 이상 침체해가 아닌 바닥의 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은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미리부터 대비하면서 준비하며 현금화를 챙겨놨어야 되는 해였다면 올해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을 남들보다 빨리 준비하면서 점차 어떤 주식을 사 모을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둘씩 사 담아가는 기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었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 너무나 좀 보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잔소리처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무거웠었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 바로 의하면 올해는 그래도 좀 더 밝고 희망을 가진 상태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한 해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만큼 더 성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아낌없이 팍팍 나눠드리는 한 해가 되길 만들어 보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올해는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들겠지만 희망을 품고 위를 바라보시면서 또 나아가시는 한 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승장의 견해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의 하반기 유망주를 일찌감치 공략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보기 위함은 앞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좀 더 계속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리오프닝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실질적인 소비 활동을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소비 활동이 어느 분야의 소비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중국인들의 소비에 따른 실적 상승주들을 계속 주목하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지금 현 상황에 단기간 내에 한 차례 순환매가 순서대로 돌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군들이 한 차례 힌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이번 달 말부터는 한 차례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쉬었다가 2차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군들을 다시금 순서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눌림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과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IRA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주가 상승 흐름세가 꽉 막히면서 계속 줄줄줄줄 샜거든요. 그 원인 자체가 이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전기차를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 하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필수 소재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다시 말해 FTA 체결국에서 채굴이 됐거나 아니면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게 미국 IRA 법안의 골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당장 대응이 불가능했던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우려감을 크게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미국 쪽으로 두 가지를 요청을 했죠. 첫 번째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달라. 두 번째는 IRA 규정 시행을 지금 당장에 무리가 있으니 3년을 유예해달라 라는 요청이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그 첫 번째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바로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거죠. 구체적으로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내 최종 조립과 배터리와 핵심 광물에 대한 조건과 관련 없이 $7,500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분류를 기존 물류용 트럭뿐만 아니라 리스 차량, 렌터카와 같은 차들도
상업용 전기차로 분류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모델이더라도 법인, 리스회사 등에 판매를 한다면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발표되면서 현대차 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시장 내에서는 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1, 2년 정도의 과도기 동안은 이번 흐름으로 인해 리스 판매로 당분간은 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긍정적인 게 실질적으로 상업용으로 차량이 활용되는지 여부 자체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뭐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회사 정부 쪽으로 구매하거나 판매에 국한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중고차로 판매되거나 재활용될 건데 중고차 재고를 떠안게 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북미 지역의 신차 딜러들은 워낙 중고차 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이슈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에 리스 비중이 20-30% 수준으로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리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풀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대차 그룹에서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8월 IRA가 발효된 이후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IRA가 시행된 이후로 직전 대비해서 60% 정도 수준으로 판매량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이 IRA 관련해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일정 해소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현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를 사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긍정적인 건 8월부터 IRA에 따른 우려감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는 IRA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의 현대 기아차의 주가 상태가 PER 기준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주가에 많이 반영돼서 빠진 게 아니냐. 그만큼 지금은 싸니까 사도 된다. 라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부정적인 건 진짜 위기는 올해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으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보급형 전기차를 살려는 미국 소비자층 자체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출을 받아 운용하는 리스 구매가 많기 때문에 고금리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 과연 리스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을까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에 남다른 상품성으로 인해서 IRA 공세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긴 했어요. 다만 시장 자체의 파이가 작아지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진 않은 게 큰 우려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IRA에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건 24년 현지 생산 시작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3년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완성차 업체에 특히나 현대기아차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와 고금리 그런 상황에 전기차 전체에 대한 수요가 죽을 수 있을 만한 위축된 상황에서 한 차례 당근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반등을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해당 관련 종목으로 우르르 또 몰려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관망하면서 더 나아질 상황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상황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작년에 애플카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준 퍼포먼스가 워낙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점 대비 빠졌다 쳐도 그렇게까지 또 싸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려면 그런 애플카 이슈를 다시금 기대감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큰 기대감을 새롭게
갖춘 상태여야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큰 악재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해소가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산다고 쳐도 그 시점이 왔을 때는 현대기아차보다 사실 더 크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여러 관점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 솔직한 말로써 현대차, 기아차에 투자를 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의 호재가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을 감싸고 있는 커다란 악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호재의 힘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짜 투자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사실 그럴지라도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투자자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또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요. 그만큼 힘들지만 여전히 이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주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게, 지금의 현재 이 큰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목표치를 최대한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호재를 보고 진입하는 건 좋다. 다만 목표치를 낮추고 짧게만 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악재가 여전히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금방 꺾일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가다가는 다시 원위치, 오히려 손실권으로 접어들 수가 있으면서 안 좋은 악순환의 반복이 걸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슈에 따른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가옵니다. 진짜 아직 오지 않았던 건데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식 투자의 최고의 기회이자 초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해서 알려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공포라는 거였죠. 공포에 사야 된다. 이 공포에 사면 웬만해서는 실패가 없다. 정말 대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포를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다른 종목인 현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 현금은 또 다른 투자이자 그 투자를 가지고 공포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렸었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는 게 바로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 올해에는요, 아직까지는 완벽히 오지 않은 것들이 바로 이 공포라는 건데, 이창용 총재가 새해가 되기 직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보시죠. 고금리, 높은 가계부채 수준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리가 부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고금리로 부채가 낮아질 때 특징이 바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 금리의 수준 등이 향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그간 미뤄왔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사실상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동안 이창용 총재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 발언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금리 환경 역시 높은 가계부채의 수준을 낮추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한계에 봉착해서 해결이 될 때는 항상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착륙을 위해서 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가, 경기, 금융 안정 간의 상충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100%죠.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만한 하락이라는 게 있느냐, 완만한 상승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은 각자가 로봇처럼 딱 정해진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욕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욕망의 크기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심리에 의해서 양쪽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는 건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가도 잡고 금융 안정도 잡으면서 경기도 무너지지 않게끔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모여있는 구성원들,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과 욕심, 더 잃지 않으려는 욕심, 덜 벌려고 하는 욕심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버려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리세션을 만들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이 2%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췄죠. 4%대에서 2%면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낮춘 것 같은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6%가 평균으로 이제 성장률을 잡았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이 많이 무너진 게 우리한테는 크죠.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위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하락했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선행해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좋아진다고 판단될 때 한국이 좀 더 빠르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먼저 성장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신자유주의는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정도로 각 국가 간에 나 홀로 독립적인 어떤 이 행동들을 하는 게 너무 강해졌어요. 다 같이 협력하기 위한 어떤 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것, 나만 이렇게 챙기는 각 국가 간의 분열이 너무 심해졌다 보니까 이런 신자유주의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선행돼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새로운 질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한국은요, 지난해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그리고 최장 기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것이 에너지 가격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무역 적자에서 에너지 비중이 차지하는 것은 2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실 안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무역 적자가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만들어줬던 이 중국에서의 수출액이 급감을 하고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 흑자가 지금 90% 이상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아세안, 유럽, 베트남 지역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좀 대체하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이 쉽지 않다. 자, 그런데 이 무역 적자의 에너지 비중이 20% 내외인데 이 에너지가 쉽게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유 가격도 다시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러시아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또다시 전개가 돼서 에너지 가격을 띄워 올릴 수 있을지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쉽게 에너지 가격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무역 흑자가 90% 이상 급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현재 탈중국화를 외치고 있고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현 정부 또한 중국의 동조화를 낮추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당장은 해결되기가 어렵다. 자,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올해 무역 흑자로 쉽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되어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만약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가 당장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신자유주의가 끝나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에 대한 망이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은 수출에 의존했던 한국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즉 2023년이 공포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기회로 다가오는 거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원화가 강세예요. 그러면 사실 증시도 강세가 되는 것이 최근까지 흐름이었는데 원화는 강세가 되고 증시는 빠지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보통 증시가 빠지면은 외국인 자본이 빠지면서 환율도 좀 튀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오히려 환율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환율표를 한번 보시면요. 환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2022년 10월 정도입니다. 이 10월 달 정도를 찍고 요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상당히 전환이 됐는데요. 물론 이때는 전 세계가 약간의 반등이 나올 때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FOMC 발표 전에 좀 희망이 있었을 때죠. 테드캣 바운스가 나왔을 때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작년 10월 16일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비과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인데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죠. 원화의 가치는 싼 상태, 거기다가 국채 가격도 싼 상태. 그 상황에서 국채 투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국채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유입을 보면은 한국의 주식 채권에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온 자금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있고요. 9월까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순유출이었는데 10월부터는 순유입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국인 투자 채권 투자 자금이 6억 3천만 달러로 순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채권 투자가 8월, 9월에는 마이너스 13억 그리고 마이너스 6억이었는데 두 달 연속 빠졌다가 10월 달에 플러스 2억 8천만 달러 그리고 3개월 만에 순이입으로 돌아섰는데 11월 달에 6억 3천만 달러로 규모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9월은 채권을 다 내다 팔았다가 다시 갑자기 10월, 11월에 채권을 대거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주식도 매수를 했죠. 근데 주식은 빠지더라도 채권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좀 좋은 내용을 말을 해줬어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절차를 확정했다. 그래서 외국인 국채 투자 시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를 신청 승인하는 절차가 구체화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내년에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시행일이 1월 1일. 자,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이 국제 투자 비과세 절차가 이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좀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꾸준하게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 환율의 안정성을 좀 만들 수는 있겠다.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안전핀 정도의 역할은 해줄 테니까 환율이 크게 무너지는 부분은 조금 한시름 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안정화가 된 것이 유지가 되고 2023년에 공포가 극대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최고의 기회가 뭐가 될지는 사실 아직 알 수가 없죠. 지난 우리가 수십 년의 경제 역사를 돌아보면은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매 주기마다 새로운 트렌드로 발생을 해서 나타났거든요. 저는 이번에 올해부터 발생할 이 새로운 트렌드는 식품주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식품주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새롭게 식품주에 대한 분석을 한 영상을 또 찍어 드릴 텐데요. 물론 그 외에도 엄청나게 상승할 또 다른 섹터들이 이제 존재할 텐데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데요. 지난 20년, 21년도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시 갈 거라는 기대는 저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는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매번 바뀌어 왔어요. 그 주기가 2, 3년 주기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지난 장세 때 최고를 찍었던 업종들이 바닥을 찍고 다음 장세 때 바로 다시금 엄청난 상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즉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업종들, 즉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업종들이 이 다음 차세대 템버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지 말고 꼭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올해 이제 발생할 정말 최고의 기회인 공포의 극대화된 공포의 이 시장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주식시장 정말 어려울 것 같죠?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분들이 2023년이 어려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 발 앞서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올해는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업종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최근에 좀 우연히 알게 된 기업인데요. 이 인기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보자마자 야 이거 제2의 뽀로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뽀로로는 뭐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알고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자 어떤 플랫폼이죠. 자, 근데 최근에 나온 캐릭터이자 애니메이션이 바로 캐치 티니핑이라는 겁니다. 저는 뭐 잘 몰랐어요. 어떤 잘 몰랐는데 키즈 산업이죠. 제 조카가 최근에 관련된 선물을 좀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야, 인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따님분들, 그러니까 여아를 좀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단박에 알아챘을 겁니다. 이 캐치 티니핑의 지금 별명이 뭐냐면요. 부모님 사이에서 파산핑이라고 불리운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기인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파산핑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9월에 시즌 3이 이제 방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키즈 산업에서 주요 업체별 팬덤 이제 규모인데요. 이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기업이 SAMG 엔터라고 이제 불립니다. 지금 미니 특공대 TV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캐릭터를 만들었던 기업인데 이 미니 특공대 TV 구독자가 655만 명입니다. 이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티니핑이라는 게 이게 지금 개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50만 명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43만 명에서 더 올라갔어요. 자, 나머지를 보면은 시크릿 쭈쭈와 콩순이가 이제 525만 명, 그리고 가장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했던 또봇하고 슈퍼텐, 자 여기가 223만 명입니다. 헬로 카봇이 146만 명. 자, 그 외에 이제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지금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티니핑 TV라는 요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대박을 친 겁니다. 지금 출시된 지는 이제 고작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시즌 1, 2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시즌 3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요 티니핑이라는 인기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중국에도 작년 7월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애니메이션계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기가 이제 어마어마한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요 티니핑이라는 요 애들,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변신을 하면 이제 아리따운 요런 공주 같은 캐릭터로 변신을 하는데, 자, 시즌 1의 캐릭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캐릭터 정말 많은데 제가 간편하게 이제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잘 보시면 요 시즌 1에서 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여기 머리띠 같은 것들만 조금씩 변합니다. 시즌 2 크게 변함은 없죠. 자, 근데 이번 시즌 3에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한 게 뭐냐면요. 자,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옷을 입었어요. 자, 2, 1에서는 옷이 없었거든요. 근데 3에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옷 입은 캐릭터를 또 사야 된다는 거죠. 야,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산핑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즌 3이 방영이 됐고 이 캐릭터들이 처음으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당연히 새로운 캐릭터들이 탐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 캐릭터들이 이렇게 변신하는 요 공주 같은 요 풍도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이 SAMG 엔터는요, 이미 미니 특공대라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2016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2016년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야, 이거 엄청나네요. 천여 종의 상품 출시 및 1,600만 개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해서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 하나만 진출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기회의 땅인데 미니특공대 시즌 1, 2가 중국 국영방송 CCTV 14에서 동시간대 중국 전역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관련된 요 상품에 대한 판매 인기도 엄청나게 치솟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캐치 티니핑이 작년 7월에 중국을 진출을 했고요. 최근 중국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OTT에서 1위, 조회수 1억 회, 어마어마하죠. 4대 메이저 OTT에서 출시 하루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현재 애니메이션 TV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 스타트한 겁니다. 그럼 과거에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할 때 그때 요 관련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캐치 티니핑이 그 후발주자로 또다시 그 뒤를 아성을 이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인 일본에도 작년 11월, 작년 말에 진출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인 중국에서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1위를 찍었기 때문에 이 다음의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법하죠. 미니특공대의 인기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캐치 티니핑까지 올라간다면 기업의 이제 세계 양대 산맥의 투톱의 캐릭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퀴즈 산업의 밸류 체인을 보면요. 먼저 캐릭터 제작을 하고요. 그게 OTT나 이런 TV에 방영이 됩니다. 인기가 이제 많아지면 상품 제조와 상품 유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상품에는 의류, 공연, 교육, 게임 등의 산업으로 방대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의 신규 산업을 보면 2020년 10월에 용산 아이프파크몰에 확장을 하고 작년 12월 말에 이모션 캐슬 로열 부티크라라고 해서 용산 아이프파크몰에 프랜차이즈를 또 확장을 했고 올해 이제 들어서 이모션 캐슬 스토어라고 해서 NC백화점, 롯데, 현대 전국 백화점에 총 20개의 직영을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션 캐슬 어드벤처라고 해서 과천 서울대공원에 2,800평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부동산에 문제를 만들었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야외가 많다 보니까 겨울에는 폐장을 해야 돼요. 근데 실내 테마파크는
24시간 그리고 12개월, 1년의 4계절을 모두 즐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겨울과 같은 계절에는 당연히 바깥은 춥기 때문에 부모들이 데리고 가는 곳은 당연히 이런 실내 테마파크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제 2분기에는 스파 리조트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4,200평 규모의 호텔 리조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이제 매장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 외에도 각종 뭐 뮤지컬, 캐릭터, 상품 판매 어마어마하겠죠. 그 관련된 밸류 체인이. 자, 현재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상장가가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상한가를 쳐서 가격이 17,550원에서 2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상당히 횡보 구간을 가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찍고 살짝 이제 내려왔다가 요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기업들은 상장하고 나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상승했다가 다시금 하락을 했다가 자, 요 하락을 한 뒤에 상승을 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한번 상장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나오겠죠. 왜냐면 물량이 이제 쏟아질 테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더 튀어 오르느냐, 혹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매수가 더 많아서 더 크게 위로 오르느냐, 요 차이는 요 뒤에 두 가지는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기업 분석도 한번 보면요. 사실 이 기업은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이 티니핑의 인기에 힘입어서 2021년 말부터 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흑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 게임 시장의 판호도 많이 대규모로 열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경기 침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장을 다시 꽁꽁 막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시금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제 흑전을 만든 기업이고 올해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서 지출을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지출의 이 우선순위는 어른들이죠. 아이들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는 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총 파이는 분명히 줄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지출은 웬만해서는 줄지 않기 때문에 이 키즈 산업에서 불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다른 타 기업들 대비 성장성이 좀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본이 분산됩니다. 그러나 2020년, 21년처럼 이 분산되더라도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때는 분산되더라도 절대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르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무너져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적자가 되고 이익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흑자를 만들고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나오면 이런 기업들의 총 파이는 줄었으나 그 파이가 한 기업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성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저는 올해 이 기업의 성장을 좀 주목을 할 거고요. 특히나 자녀분들을 좀 데리고 있는 부모분들, 자, 그런 분들은 아이들 장난감을 사주지만 그 장난감 사준 만큼의 또 다른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난감 사줄 돈으로 아이들한테 이 주식을 사줘도 좋은 거고요. 혹은 그만큼 내가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만큼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올해 자체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좋아진다라는 판단을 쓰면 단기간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쇼부를 칠 필요는 없겠죠. 이 기업의 1년간의 주가를 보면은 분명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오를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천천히 좀 매수를 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평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이평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했다가 좀 더 위로 치고 오르면 한번 좀 현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눌리는 자리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다시 좀 이렇게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과거에 성장했던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새롭게 주목받을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보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어려울 때는요, 좋은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 파는 걸 잘한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지 전반적인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결코 무리해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